안녕하세요. 오늘은 당신 몸속 보이지 않는 강, 바로 이 경맥의 숨겨진 역사 속으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보통은 다들 황제내경에서 시작된 걸로 알고 계시죠? 맞아요. 근데 실제로는 훨씬 더 복잡하고 놀라운 이야기가 펼쳐지더라고요. 그래서 당신을 위해 준비한 이번 딥다이브에서는요, 고고학 유물부터 시작해서 고대 문헌까지 쭉 훑어보면서 이 경맥 이론이 어떻게 생겨나고 또 서로 경쟁하고 그러다 표준화되고 그리고 또 동아시아 각 지역으로 퍼져나가면서 어떻게 서로 다른 모습으로 발전했는지 그 여정을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이게 그냥 오래된 이론이 아니라 정말 역동적인 진화 과정이었어요. 자, 그럼 한번 같이 풀어볼까요? 우리가 보통 아는 12경맥 있잖아요. 그거 이전에 11맥 시스템이 있었다는 사실. 여기서부터 시작해보죠. 네, 그 기원전 2세기쯤 마왕퇴나 장가산 유적에서 나온 초기 의학 기록들 이야기인데요.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점은 이 초기의 맥이라는 개념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약간 추상적인 경맥과는 좀 달랐다는 거예요. 달라요. 어떻게 다른 거죠? 실제로 손으로 이렇게 딱 만져지는 동맥박동 있죠. 그거랑 훨씬 더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었어요. 그 장가산 맥서에 보면 맥 고유동자라는 구절이 나오거든요. 맥 고유동자. 네, 맥은 본래 박동하는 것이다. 이런 뜻인데 이게 바로 눈에 보이고 느껴지는 인체 관찰에서 출발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죠. 아하, 그러니까 이론보다는 실제 경험에서 시작된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이때는 아직 경혈,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침 놓는 자리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고요. 와, 그럼 정말 처음엔 몸에서 실제로 느껴지는 맥박 같은 거에서 시작했다는 거네요. 근데 진짜 판도를 뒤흔드는 발견이 있었다면서요? 아, 네. 바로 기원전 145년경으로 추정되는 그 천회 모기령이죠. 네, 그거 듣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거 뭐랄까, 거의 타임캡슐에서 미래기술 설계도 나온 거 아닌가요? 하하, 그쵸. 비유가 적절하네요. 우리가 경맥 이론의 거의 시작점으로 여겨왔던 황제내경보다 무려 200년 이상 앞선 시기거든요. 근데 거기에 111개의 경혈점, 그리고 아주 복잡한 경맥 노선들, 붉은 선 11개, 흰 선 12개, 이런 식으로 빼곡하게 새겨진 정교한 인체 모형이 발견된 거예요. 세상에, 200년이나 앞서서요? 네. 그리고 같이 나온 주간에는 또 전설적인 의사 편작의 이름까지 딱 등장합니다. 편작이요? 그럼 이건 황제내경과는 완전히 다른 계통일 수도 있다는 건가요? 그렇죠. 어쩌면 황제내경보다 더 정교했을 수도 있는 독자적인 편작학파의 경맥 시스템이 존재했을 가능성을 아주 강하게 보여주는 거죠. 게다가 그게 스촨 지역에서 발견됐다는 점도 의미가 있다면서요. 중원이 아니라. 맞아요. 의학 발전이 꼭 우리가 생각하는 황화 문명 중심, 그 중원에서만 이루어진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열어주는 중요한 발견입니다. 와,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정통이론이 나오기 전에 이미 다른 지역에서 고도로 발달한, 어쩌면 경쟁 관계였을지도 모르는 그런 시스템이 있었다는 거네요. 대단한데요? 네, 그렇죠. 그럼 이렇게 다양한 이론들이 막 존재했는데 어떻게 지금 우리가 아는 이 12경맥 시스템이 대세가 되고 표준으로 자리 잡게 된 걸까요? 그 과정이 궁금한데요. 아무래도 기원전 1세기경에 집대성된 황제내경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다고 봐야겠죠. 당시 여러 의학 지식들을 그 당시 주류 사상이었던 음양오행 사상 있잖아요. 네네, 음양오행. 네, 모든 현상을 음과 양의 조화, 그리고 목화 토금수 5가지 기본 요소의 상호작용으로 설명하려는 그 틀. 이걸 이용해서 12개의 주요 경맥, 즉 12정경을 특정 내부 장기, 장부와 체계적으로 연결하는 시스템을 구축한 겁니다. 이게 현재 우리가 아는 경맥 이론의 기본 골격이 된 거죠. 아, 황제내경이 딱 틀을 잡은 거군요. 그렇죠. 그 후로도 이론은 계속 발전해요. 기원 후 1, 2세기쯤 나온 난경에서는 12정경을 보완하는 뭐랄까 일종의 특별 노선 같은 기경팔맥 개념이 더해졌고요. 기경팔맥이요? 네. 그리고 기원 후 3세기의 침구가불경은 거의 최초의 아주 상세한 임상 매뉴얼 같은 건데요. 348개 경혈의 정확한 위치랑 어떤 병에 쓰는지 이런 걸 쫙 모아서 실제 치료에 적용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죠. 와, 점점 더 구체화되고 체계화된 거네요. 근데 잠깐만요. 송나라 때는 국가가 아예 청동으로 인체 모형까지 만들었다고요?
기준을 그냥 주물러 떠버린 격인데요. 네, 맞습니다. 그게 바로 그 유명한 침구 동인입니다. 실물 크기의 354개의 경혈이 새겨진 이 청동 인체상을 만들어서 의학 교육은 물론이고 국가의관 선발 시험에도 이걸 쳤어요. 시험에도요? 와, 네. 이러면서 황제 내경을 기반으로 한 12경맥 시스템이 그냥 이론을 넘어서서 명실상부한 국가 공인 표준으로 확고하게 자리 잡게 된 겁니다. 이건 정말 국가 차원의 표준화 작업이었던 거죠. 대단하네요. 중국에서 이렇게 딱 확립된 표준 이론이 그럼 한국이나 일본으로 건너가서는 어떻게 됐나요? 그대로 받아들이지만은 않았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아무래도 문화가 다르니까요. 한국의 경우는 1613년에 나온 허준의 동의보감, 동의보검이 대표적이죠. 아, 동의보감. 네, 중국 이론을 아주 충실히 담으면서도 동의, 즉 우리 조선의 독자적인 시각으로 이걸 재해석하고 체계화했어요. 더 나아가서 사암침법 같은 경우는요. 난경의 오행 원리를 바탕으로 해서 특정 경맥 하나하나가 아니라 몸 전체 경락 시스템의 균형을 조절하는 아주 독창적인 침술 체계를 개발하기도 했죠. 와, 그냥 받아들인 게 아니라 완전히 창의적으로 발전시킨 거네요. 네, 단순히 수용한 게 아니죠. 반면에 일본은 조금 다른 길을 갑니다. 일본은 어땠는데요? 초기에는 의신방 984년처럼 고대 의학 문헌을 정말 충실하게 보존하는 역할도 했어요. 그런데 에도 시대에 들어서 실증주의를 중시하는 고방파가 등장하면서 경맥 이론 자체에 의문을 품기 시작해요. 실증주의요? 네. 그리고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게 1754년에 야마와키 도요라는 사람이 한 인체 해부였어요. 이게 일본 최초의 공식적인 해부였는데 아, 해부를 직접 해본 거군요. 그래서요? 거기서 경맥이라는 물리적인 실체, 뭐 관이라든지 그런 걸 눈으로 확인할 수가 없었던 거죠. 아, 눈에 보이는 관 같은 게 없었다. 네. 그러자 이제 경맥 이론을 눈에 보이지 않는 좀 형이상학적인 이야기로 보고 거부하는 흐름이 강해졌어요. 대신에 복진처럼 배를 직접 만져보고 진단하는 그런 확인할 수 있는 진단법에 더욱 집중하게 되는 등 독자적인 실증주의 노선을 걷게 됩니다. 와,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그 실증적인 해부 결과 하나가 이론의 방향을 완전히 틀어버린 거네요. 정말 흥미로운 갈림길인데요. 네, 그렇죠. 결국 이 경맥 이론의 역사를 보면 이게 그냥 하나의 고정된 옛날 주식이 아니었던 거예요. 실제 관철에서 시작해서 여러 이론들이 막 치열하게 경쟁하고 또 정치, 사회적인 과정을 거쳐서 표준화가 되고 다시 각 문화권 속에서 독자적으로 해석되거나 때로는 비판받으면서 끊임없이 변화해온 정말 역동적인 드라마였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질문이 하나 떠오르는 거죠. 어떤 질문이죠? 바로 그 천의 모기령처럼 우리가 정통이라고 믿어왔던 것 이전에 존재했을지도 모르는 그런 정교한 시스템들이 발견되면서 과연 우리가 아는 역사가 전부일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역사는 종종 승리한 쪽의 관점에서 쓰이기 마련이니까요. 아, 그러네요. 잊혀진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군요.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당신께 던지는 생각할 거리는 이겁니다. 우리가 지금 당연하게 여기는 다른 많은 분야의 기초 지식들 있잖아요. 거기에도 혹시 이 경맥 이론의 역사처럼 잊혀졌거나 혹은 경쟁에서 밀려난 선구적인 이론들이 존재한다면 어떨까요? 그럴 수 있겠네요. 어쩌면 아직 빛을 보지 못한 그런 숨겨진 지식의 역사가 바로 우리 주변에서 발굴되기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